대한민국에는 3대 해결사가 존재합니다. 요식업의 대통령 백종원, 강아지 대통령 강용욱, 육아 대통령 오은영. 오은영 박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앞머리가 풍성한 사자머리는 어렸을 때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녀 남자로 오해를 받아 기른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반에는 단발로 출연했으나 도중 장발로 바꿨으며 이 머리가 상징성이 너무 커져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도 오은영 박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오래된 단골 헤어숍에서 스타일링을 받는다고 하며 미용실 원장하고는 30년 된 인생의 절친이라고 하죠. 참고로 오은영 박사는 머리가 얇아 웬만한 미용사는 잘 못한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로 유명하며 아침 5시에 출근하여 자정까지 일하고 수면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SBS 가로 채널의 막강해짐에 출연하여 1년 동안의 상담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밝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보니 방송 출연 또한 많이 고민한다고 하죠. 바쁜 일정과 그녀의 상징인 머리 스타일 덕분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상담을 해준 적도 있다고 밝혔으며 그녀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며 저희 둘째가요 라고 상담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몇 살인데요? 라고 상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예전에는 정신 상담을 숨기려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든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가장 상담하기 난감했던 장소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처음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 2010년대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는 그야말로 국민 육아 방식이 되었습니다. 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집에서도 목격되었었죠. 다만 오은영 박사가 의도한 것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상황을 환기시키는 기회였으나 간혹 자녀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줘야 한다. 자녀를 무섭게 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다.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오은영 박사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부모가 공부 얘기를 하면 꼭 내는 퀴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점수를 적어보라는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반응하였으며 안영민은 30점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학생일 때 시험을 앞두고 밤샐 때 눈비비기, 허벅지 때리기 등을 한 적이 있다는 문제에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있다고 답하며 옛날에는 타임이라는 약도 있었다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보다시피 점수보단 공부했던 과정을 기억합니다. 나 열심히 했어 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다. 오은영 박사는 상담받으러 오는 부모 중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혀를 차며 무시하고 훈계하는 부모한테 어머니는 공부 잘하셨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답을 한다고 하며 오은영 박사는 아이를 내보내고 부모만 따로 남겨둔 채 인수분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며 다음에 인수분해를 공부해 오은영 박사한테 문제를 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제가 또 인수분해를 드릴 것 같냐 이번에는 함수다 라고 말하며 전혀 다른 유형을 준다고 하죠. 공부는 배워가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한다. 오은영 박사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수우파에 출연했던 리정과 특별한 사이라고 말했는데요. 리정의 아빠와 50년이 넘은 남사친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정의 아빠랑은 7살 때부터 친구였다고 말하며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며칠 전에도 만났었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리정이 공부를 매우 잘했었다고 회상하며 본인의 꿈을 이룬 리정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상담 비용은 시간당 대략 50에서 200만원이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오 박사님 진료는 10분에 9만원이었고 첫 상담 때 90분에 81만원을 지불했다. 다른 기관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어 속이 타들어갔었다. 비용 논란이 있는데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날의 81만원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쓴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에 대한 미담을 풀어냈습니다. 여담으로 오은영 박사와 상담을 하려면 대기 시간만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에르메스 VVIP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에르메스를 자주 입는다고 합니다. 에르메스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격과 자존심이 우선인 브랜드라 고객마저 까다롭게 가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에르메스에게도 오은영 박사는 귀한 손님이라고 합니다. 명품 업계에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에르메스 매장에 오은영 박사가 방문하면 직원들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의 송은이 IAC 대표는 오은영 박사에 대해 에르메스를 걸친 오은영 박사는 자신에게 딱 맞는 브랜드를 찾았다.
있었다. 에르메스의 절제된 가운데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이 오은영 박사와 너무 잘 어울리며 그녀는 패션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 그가 에르메스를 착용함으로써 에르메스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담으로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도 자주 옷을 구입한다고 하며 5천만원 롤렉스 시계 등 다른 명품들도 많이 착용한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32주 미소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는 얘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얘는 걱정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눈이 크고 욕심이 많았으며 편식과 말대꾸는 기본이었고 한 번 울면 밤 9시부터 아침까지 우는 까다로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편식이 너무 심해 본인이 먹는 거 외에 다른 걸 먹으면 토를 했다고 말했으며 어렸을 때 너무 말라 주위에서 얘는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죠. 심지어 병이 있는 아이로 소문까지 나 주위에서 그녀와 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애 달리기 정말 잘한다, 우리 애 똑똑하다, 한글도 금방 깨쳤다고 하며 그녀를 절대 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때 나를 혼냈더라면 지금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를 요가의 신으로 만든 배경에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편식하는 나에게 부모님은 절대 먹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낯선 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을 이해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잔병치레가 많아 소아과 단골이었는데 그런 그녀를 보고 부모님은 소아과 단골인 걸 보니 의사가 되려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의 길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 검진을 받고 위암 판정을 받아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의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건강하시게 살아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약속을 했으니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라는 생각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가족이 겪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었다 라며 남다른 의미를 전했죠. 오은영 박사는 2008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종양이 악성 종양이고 대장암까지 전이되면 3개월 예상해야 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한 번 더 안아줄걸 라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암이어서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시 자식의 소중함을 느꼈다. 아직 인생에서 못해본 게 너무 많았고 인생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참고로 오은영 박사가 수술이 끝난 후 했던 건 내일이었다고 합니다. 강호동은 방송 중 오은영 박사에게 정작 박사님의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없냐고 물었고 오은영 박사는 자녀를 키울 때 꿀밤 하나 안 때리고 키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며 묻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다. 저도 어떨 때는 참아야 하고 어떨 때는 좋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뭘 가르쳐줘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그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의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아닌 심리상담사, 심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서 공부하고 삼성병원을 걸쳐 아주대 의대 교수로도 근무했던 30년 경력의 의사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방송에서 본인이 정신과 전문의임을 자주 언급하며 전공은 ADHD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경력을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전공의, 서울 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오은영 아카데미 원장, 오은영 의원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 등 이외에도 수많은 경력이 있으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족같은 내스케와 같은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과 더불어 자신의 경력을 대중들에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아주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를 할 때 이국종 교수가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의과대학교 교수 시절 이국종 선생이 내 제자였다라며 학생으로 있을 때도 눈에 띄었다, 좋은 의미로 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당 200만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담 대기 시간이 무려 1년 넘게 걸리고 있어 상담이 필요해도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은영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지금 세대 부모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각종 고민 상담과 해결책을 영상으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몇백만원을 주고도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합니다. 백종원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백종원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교육 쪽에 종사하길 바랬던 아버지의 반대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으나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수님에게 진정한 사회복지는 돈 달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돕는 거 아닌가요? 라며 따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는 제쳐두고 낚시와 아르바이트에 빠져 지냈습니다.
백종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중고차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객행위라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딜러들이 영업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 본인이 직접 차를 팔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백종원은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첫 차를 파는데 성공했고 2주 만에 6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영업 능력이 뛰어났지만 차를 사간 손님 중 한 명에게 싸대기를 한 대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차를 팔았던 손님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던 차량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던 백종원은 큰 충격을 받아 이를 그만두게 됩니다. 장사 철학이 처음 생긴 계기였으며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망해가는 호프집을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치킨을 파는 호프집이었는데요. 백종원은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치킨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배달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려가며 홍보를 했고 불티나게 전화가 오는 걸 보면서 장사의 맛을 이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3년간 가게 3개를 운영하며 15억을 벌었고 강남의 유명 호텔, 나이트클럽까지 인수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의 반대로 나이트클럽 사업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백종원은 육군학사 장교 출신입니다. 중2로 전역을 했으며 제7포병여단에서 소위로 인간 후 포병 장교로 복무를 시작했으나 간부식당 짬밥이 와도 입에 안 맞아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고 판단해 취사병 하사랑 보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취사병들은 전문 요리 경력이 없었던 백종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백종원은 취사병들보다 칼솜씨가 좋다면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 퇴근 후 매일 밤 5시간씩 칼로 무선을 연습을 했고 보름이 지난 후에 무생채로 점심 메뉴를 바꾼 다음 길이 7cm, 가로 0.5cm의 물을 썰라며 지시했는데요. 백종원은 당황해하는 취사병들 앞에서 본인이 시범을 보이며 완벽한 칼솜씨로 무채를 썰어내자 그때서야 취사병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본인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모 장교들은 장교인 백종원이 요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시 대대장은 백종원에게 장교가 요리하는 게 안 창피하냐고 물었고 평시는 간부 사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백종원의 대답을 듣고 흡족해했다고 하는데요. 여단장 또한 백종원의 음식을 맛보고는 백종원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면서 백종원은 국군 역사상 최초로 취사 장교라는 직책을 만든 사람이자 급양관리 경력이 있는 유일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대패 삼겹살을 개발한 사람이자 대패 삼겹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종원이 설립한 최초의 브랜드인 원조 쌈밥집의 주력 메뉴가 대패 삼겹살입니다. 1993년 가게 오픈 당시 육절기를 구입했는데 실수로 햄을 쓰는 육절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삼겹살 모양을 본 손님이 이게 무슨 삼겹살이냐 꼭 대패 바꿨다고 말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패 삼겹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패 삼겹살이 큰 인기를 얻자 수많은 식당에서 대패 삼겹살 명칭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종원은 대패 삼겹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열티를 받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원래 음식 사업보다는 세계적인 무역가가 되는 것이 진짜 꿈이었습니다. 쌈밥집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음식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목조주택 사업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주택 사업은 연매출 50억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주택 사업은 부도가 났고 17억 원의 빚과 쌈밥집 한 개만 남게 됩니다. 이때 백종원은 홍콩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홍콩의 번화가 침사추이에서 유람선을 타고 물에 뛰어내려 죽을 생각이었으나 본인이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홍콩 섬에 가게 됩니다. 빌딩 사이사이에 있는 수많은 식당을 바라보며 일단 허기나 채우고 죽자는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는데요. 배가 부르니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식 사업의 흐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백종원은 채권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식당을 팔고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일어날 자신은 있다. 빚진 돈 모두를 갚겠다고 말했고 채권자들 전원은 백종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며 망해가던 쌈밥집을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하는데요. 야채 플레이팅을 위해 꽃꽂이까지 배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19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본가,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전 등 새로운 식당 브랜드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17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백종원이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20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해가 롯데 11개입니다. 백종원의 사업 목표는 50종류의 프랜차이즈를 세우고 점포를 50개씩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종원은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서 살이 안 찌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침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점심은 많이 먹고 움직이면 된다. 저녁은 많이 먹고 늦게 자면 된다. 결국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백종원은 과거 게임을 1년간 페인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즐겨했던 게임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였으며 닉네임은 밥 장사인데요. 이에 한 네티즌이 백종원의 닉네임은 누가 봐도 백종원이다 싶을 만큼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화로 백종원은 게임을 하다 직원을 뽑기도 했다는데요. 그 직원은 그 당시 같은 길드 공대원, 위치는 탱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몹을 잡아야 하는데 공대원이 취업 준비 때문에 내일부터 게임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백종원은 그러지 말고 내 밑에서 일이나 해봐 라고 말하며 그 유저를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중혁은 플레이 스타일에서 재능을 보인 거냐라고 묻자 백종원은 그건 아니고 그냥 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종원은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피자에 파인애플은 신의 한 수 같다. 파인애플을 더블로 넣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며 극찬을 한 반면 고든램즈는 하와이안 피자를 아주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피자가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이건 마치 무스의 똥맛 같네요. 라고 상반되는 평가를 했습니다. 백종원은 1998년 한신보차를 시작으로 본가,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 새로운 식당 브랜드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17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MBC의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진출하였는데요. 백종원은 마리텔에서 가정집에 없을 만한 재료들을 과감히 쳐내고 비교적 사람들한테 익숙한 식재료와 만들기 쉬운 요리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복잡한 식기구 또한 과감히 쳐내고 계량컵 대신 종이컵을 사용하다던가 무게로 계량하는 것이 아닌 설탕 2국자, 한 스푼처럼 편의성을 먼저 챙겨 요리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낮춰 사람들이 요리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덕분에 나이 성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녀노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죠. 위기를 겪고 있는 식당의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해주는 백종원의 대표 프로그램 골목식당은 대부분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고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몇몇 집은 백종원의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목덜미 식당, 빌런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사례 2개만 살펴보자면 솔루션이 크게 필요 없었던 대표적인 가게는 연돈이며 백종원의 피드백을 잘 이행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가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가천선한 식당 중 하나는 어머니와 아들 홍탁집인데요. 백종원의 분노와 독설이 가득한 가게 중 역대급이었습니다. 백종원은 홍탁집을 살리기 위해 솔루션을 진행하였으며 홍탁집 아들은 어머니한테 닭손질비, 닭볶음탕 만드는 방법을 익히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홍탁집 아들은 레시피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했고 재료가 있는 위치를 홍동하는 행동까지 보였는데요. 이 모습에 화가 난 백종원은 세상을 너무 우습게 한다. 방송 한번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데 어머니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죽으면 죽었지 어설프게 못한다. 이게 방송이지만 나한테는 진심이다. 손님 많아지면 사람 두고 하려고 했냐. 카운터에 앉아서 돈 계산하려고 했냐 라며 독설을 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제대로 해볼 생각 없냐라며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해보겠다고 답을 하며 백종원이 내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며 하루 스케줄을 백종원한테 모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의 누리꾼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보기 좋다. 진정한 사업가의 모습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담으로 이전에 솔루션이 필요 없는 시점인데도 계속해서 하루 일과를 백종원한테 보고한다고 하며 백종원은 오늘 오전 5시 50분에도 메시지를 받았고 그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 성실한 보고에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종원은 2019년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 탑10 안에 들었으며 세계 랭킹 3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 비치기 보여준 엄청난 성장세에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직접 축하 메시지와 함께 백종원 미니어처가 들어간 케이크 모형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2019년 초에 시작했으면 1위 하시지 않았을까, 세계 3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등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백종원은 이게 다 팀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좋은 레시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외국인 들에게 우리나라의 레시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며 백종원의 유튜브는 개설한 지 3시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그리고 이틀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강에서 요트와 보트 강사 일을 하고 있는 한 네티즌이 백종원한테 김치를 받은 미담을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백종원이 교육을 수료하고 얼마 후 글쓴이의 친누나가 전화를 걸어 지금 시동생이 많이 아파서 환자용 김치를 만들고 싶은데 백종원님한테 방법 좀 물어봐줄 수 없냐라는 부탁을 받고 글쓴이는 교육이 끝나 연락하기 곤란했지만 백종원한테 문자로 보내 레시피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백종원한테 전화가 왔고 백종원은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일단 저희 개발팀에 만들어보라고 얘기해놨고 3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드리겠다라며 환자가 먹을 건데 대충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지만 백종원은 너무 감사하지 말라, 우리도 테스트해볼 겸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통화 종료 후 3일이 지나 백종원의 매니저로부터 백종원이 만든 김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치 3통을 들고 오는 매니저를 보고 감동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백종원한테 받은 김치 3통은 모두 다른 맛의 김치였고 환자용 김치인데도 일반 김치랑 맛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백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치 담그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데 직접 담가주셨다. 글쓴이는 백종원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백종원은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백 대표님의 선행에 대해 알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늦게나마 글을 쓴다. 백 대표님한테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백종원의 미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종원은 매장을 오픈시키고 안 간 적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은 브랜드 개발하고 메뉴 개발이 주력이라고 말했으며 매장 오픈은 관여를 잘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무책임한 게 아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해야지, 사장이라고 모든 것에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본인은 새로운 브랜드, 제품 개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하죠. 백종원은 매장을 방문할 때 따로 통보를 안 하고 급습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했지만 지난번에 새마을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사장인 본인이 봐도 누가 봐도 대청소를 해놓은 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리얼한 걸 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며 이제 매장 방문할 땐 얘기 없이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보통 방문 매장은 백종원이 정하기보단 담당 직원들이 정하기 때문에 가끔 본인이 어디를 방문하는지도 모르고 방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전수했는데요. 그의 발언에는 음식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명언들을 보면 장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파는 거다, 힘든 거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음식 맛이나 퀄리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은 손님 맞이하는 나의 요령이다, 노력하면 운이 더 따라온다, 본인의 노력을 통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백종원은 100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레시피 담당 1종원, 2종원, 프랜차이즈 사업 담당 20에서 29종원, 그 중에서 백종원은 광고를 담당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백종원은 백종원이었던 것이었죠. 장인어른은 강영욱과의 첫 만남에서 자네 어디 강씨야? 라고 물었는데 왜 때문인지 강영욱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강아지 강씨. 강씨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전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강의하듯 무료로 강의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해요. 당시 그가 무료로 강의해주는 걸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그에게 18만원을 건넸는데 훗날 그게 평생 회원권이 됐다고 합니다. 둘은 강아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급속도로 친해졌고 쑥맥이었던 강영욱은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첫 만남에 사귀자고 대시, 만난 지 3일 만에 칫솔 하나 들고 아내의 집에 찾아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쑥맥 뜻이 바뀌었나요? 강영욱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복싱을 수련해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했으며 소년체전 입상,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 4강 진출 등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건장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 3에서 5회 정도 헬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반려견 교육 특성상 육체적인 활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체력과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여담으로 그는 고등학생 때 아지나라, 아지왕국이라는 애견 동아리 회장을 맡았었다고 해요. 강영욱은 어릴 때 강아지 번식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3 때부터 훈련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국내 강아지 번식장의 90% 이상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비좁고 지저분한 환경이란 것과 그런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아지를 위한 훈련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 후 당시 10군데가 넘는 훈련소에서 훈련했는데 10곳 모두 강아지를 때리며 훈련을 시키는 모습에 큰 회의감이 들었던 그는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강아지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해외에선 폭력을 쓰지 않고 개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국내 1호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됐다고 하죠. 강영욱은 해외에서 배워온 카밍 시그널이란 반려견 교육 방식을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되던 교육 방식은 개끈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 반려견을 강압적으로 훈련한 방식이었는데 강영욱은 반려견들이 사용하는 바디랭귀지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 라는 뜻을 가진 카밍 시그널 교육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인간 중심 교육에서 반려견 중심의 교육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과 반려견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반려견 교육 방식을 국내에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강영욱은 과거 드라마 허준에서 인분을 먹으며 건강 체크를 하는 장면을 보고 강아지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은 마음에 84마리의 강아지 대변을 직접 먹고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해요. 그 후 배탈로 고생 좀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강영욱의 집 냉장고엔 온통 강아지가 먹는 것들 뿐이라고 하며 평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할 때도 개새끼 대신 쥐새끼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강영욱은 애견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온화한 표정으로 견주에게 논리적인 팩트를 날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 강아지를 고치려고 불렀는데 보호자들을 고치고 있네요 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해요. 너부터 제대로 해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강아지도 변해요. 사실상 사람을 교육하는 거네요. 강아지 훈련사라고 속이고 가는 거죠. 강영욱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천재견 호야가 본인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딱히 부정하지 않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시청자들은 그가 방송에서 종종 보여주는 허술한 모습을 보고 역시 강아지 강씨라 강아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네 라며 놀린다고 해요. 강영욱은 생각보다 어리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안이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강영욱 본인도 노안이란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럼 과연 강영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답은 37살. 송중기, 이광수, 양세형 등의 연예인이 그와 동갑이라고 해요. 그는 과거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 멤버들이 처음엔 다들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실제 나이를 듣고선 깜짝 놀랐다고 하죠. 과거 방송 제작진이 인터뷰 촬영을 위해 강영욱의 집에 방문했는데 캔넬에 있던 강영욱의 반려견 디올이 제작진에게 다가가자 담당 PD가 디올에게 발로 찰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강영욱은 당장 촬영 중단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당 PD의 멱살을 잡았다고 해요. 훗날 강영욱은 유튜브 영상에서 그 사람 진짜 어디서 지나가다 마주쳤으면 하며 분노를 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개는 훌륭하다 채널을 번역해주는 KBS 월드 채널 영상에서 강영욱을 접한 외국인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영욱 너무 멋있다. 운 좋게도 이미 유부남이네. 그는 너무 젠틀해. 정말 내 이상형이야. 그가 째려볼 때 너무 멋있고 웃을 때 잘생겼다 느꼈어. 나 미친 거야? 확실히 카리스마 넘치고 잘생김. 강영욱은 현재 128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강영욱의 보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랍니다. 초창기엔 강의 영상 위주로 올렸지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한 이후부터 다양한 컨텐츠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는 과거 해당 채널에서 수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수밤 라이브를 통해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들에게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강아지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스피커 소리 최대로 키우고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산책 갈까? 산책하자. 줄 어딨어? 산책 갈까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있던 시청자들은 매우 당황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영상 댓글엔 강영욱님 덕분에 강아지랑 급하게 산책 다녀왔어요 라는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하죠. 당신이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는 이 위대한 동물을 쉽게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정말 준비가 된 게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